박상도 의원의 아들이 50억을 받았다.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는 길을 극적으로 열어준 그 대법관이 고문이더라. 근데 아버지는 상여금이라고 했다가 아들은 퇴직금이라고 했다가 좀 이따 산재라고 했다가. 안녕하세요. 사이다 정치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장동 특집입니다. 10월 마지막 방송, 아니 9월 마지막 방송이고요. 대장동 특집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석 대변님은 오늘 한 15분 전에 오셨나요? 좀 네. 일찍 오신 것 같은데 네. 마음 아리를 좀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럴 건 아니고요. 이제 뭐 자고 나면 뭐가 터지긴 하는데 이게 다 잘 되려고 이러나 보다 이렇게 네. 좋게 생각하고 성실하게 해명하고 네. 또 반박할 건 반박하고 예, 그렇게 의문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너무 많은 매체에서 다루는 주제이기 때문에 똑같은 이야기를 하면 아마 아무도 안 볼 것 같고 오늘 그 김성애 대변인 역할이 크십니다. 아니 뭐 제가 역할을 이렇게 뭐 있습니다. 다른 방송사에서 하지 않는 말씀만 해주시고 하시면 됩니다. 아무 방송사에서는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먼저 그 대장동 특집인 만큼 첫 번째 이 대장동 뭐 아수라 게이트, 대장동 특혜 의혹 등등등 이제 진영에 맞는 또 제목들이 막 나오는데 한 세 가지 정도 좀 짚어보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대장동 개발이 이 거액의 어쨌든 부동산 개발 수익 사업인데 이 개발 과정에 어떤 불법이나 편법이 있었을까라는 부분을 먼저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애 대변인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재명 지사가 설계를 했다는 거, 시장 당시에 설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공영 개발에다가 민간 개발을 더해서 민간에게 어느 정도 수익을 보장하는 대신 공공이 먼저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를 설계했다라고 본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 얘기를 갑자기 안에까지 섞어서 하나은행 컨소시엄 내부의 수익 배분 구조까지를 이재명 지사 혹은 그 밑에 있는 유동규인가요? 하여튼 이분이 짠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보기엔 이제 물론 이제 정치적 공세를 해야 되는 입장이지만 잘 모르시는 국민들 들으시기에는 되게 복잡한 얘기라서 그렇게는 좀 안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런 식의 공공과 민간이 수익 구조를 나누는 것이 해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평가를 하는 거라면 뭐 그건 수긍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방안인지에 대해서 대안을 만들겠지만 하나은행 컨소시엄 내부의 화천대유 내부의 천화동인의 이 수익 구조를 이재명이 짰으니까 범인이다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 들으신 분들이 들으시기에 좀 불편한 얘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특별한 편법이나 불법은 없었다라고 보시는 거죠? 처음에 뭐 거기까지 잠깐 더 드리면 천화동인의 7명의 SK 주주들이 SK증권 뒤에 숨어있는 주주들이 공개되면 소위 말해 이제 이재명의 측근들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거기서 뭐를 해먹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굉장히 강하게 의심을 하고 애시당초는 이재명 지사의 아들이 여기서 자회사에서 근무했다는 국민의힘의 의혹으로부터 시작됐는데 결론은 이제 박상도 의원의 아들이었던 것으로 드러났고 천화동인의 구성원 중에서도 단 한 명도 이재명 지사와 직접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으면 그 이상의 무언가를 가지고 이재명 후보를 엮어서 공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얼마 전에 그 윤석열 그 후보 같은 경우는 딱 검찰 출신답게 견적이 나온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때 뭐 어떤 편법이나 불법이 있었다고 보시는 겁니까? 견적이라는 얘기 무서운 얘기입니다. 견적이 어떻게 될지는 저희도 저희까지 몰라요. 무섭게 만들어요. 모르는 얘기인데 이거 기본적으로는 특정 개인들이 특혜를 받게끔 사업을 설계한 현직 지자체장의 배임에 관한 의혹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뒤에 무슨 사업 설계 때문에 이익이 어떻게 많이 났고 그 이익을 누가 가져갔고 했던 거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범죄와 유사한 형태로 뭔가 발생했다면 범죄 수익과 관련된 얘기일 것이고 은닉을 했느냐 횡령을 해서 가져갔느냐 그건 나중 얘기예요.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해서 이런 사업 구조가 탄생했느냐는 거를 먼저 봐야 되는데 그 사업을 하게 된 인허가권자 사업이 실행되는데 가장 마지막에 도장을 찍어서 이걸 결정해 준 사람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현 이재명 경기도지사다. 대권 유력 후보다. 이 점이 문제가 되는 거고요. 아무리 그래도 시장이 뭐 그 안에 설계를 누가 몇 프로 가지고 그런 것까지 했겠습니까? 그 얘기는 아니고 그것을 했다는 것은 이제 유동규라는 사람이 한 걸로 지금 생각이 되는데 그 사람이
이재명 지사랑 가까우니까 아무래도 영향력이 있지 않을까. 그럼 지금 그 그렇게 얘기하는 말씀은 거예요. 하나은행 컨소시엄 내부의 이 수익 분배 구조도 유동규 씨가 짰을 것으로. 그런 얘기가 아니고 네. 그거는 이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라고 한다는 것은 성남의 뜰을 말씀하시는 건데 네. 성남의 뜰 내부 특수목적법인 내부에서 어떻게 됐냐의 여부에 대해서는 또 수사가 들어가야죠. 제가 말씀드린 거는 뭐냐면 이렇게 사업이 진행이 돼서 조그만한 투자라고도 엄청나게 많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던 민간이 그런 상황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 지자체장의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과정에서 불법적인 요소가 발생이 된다면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 윤석열 후보가 얘기한 견적의 일부일 겁니다.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민간에서 가져간 이익들에 관련해서도 이 이익이 과연 배임 또는 어떤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라면 이건 범죄 수익이 되는 거예요. 이 범죄 수익이 지금 어디로 사라졌는지도 추적을 해야 되고 없어졌다면 범죄 수익 은닉이 되고 그 범죄 수익 일부를 가져가서 누구에게 줬다거나 어디에 썼다면 횡령이 되는 거예요. 네, 네. 거기까지 얘기를 한 겁니다. 네. 사실 부동산 개발 뭐 대장동뿐만 아니라 전국에 개발을 하게 되면 이 시행사들이 다 네. 하게 되는데 그쪽에 특히 이제 민간 시행사 부분에서는 철저하게 이게 수익 사업이기 때문에 더더욱이는 상당히 이제 고수익이 어떤 여부가 있는 사업들이 부동산 개발이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들을 어떤 공용이나 어떤 공공성 부분을 이제 어떤 잣대를 넣어서 이렇게 하는 부분에서는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 민간에서 일어나는 그런 수익적인 어떤 그런 가정상 일어난 것들을 어떤 공공의 어떤 지자체장이나 이쪽 공공 부분에서 어떤 배임이나 이런 쪽으로 이제 가게 되면 제가 보는 관점은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런 케이스는 사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되게 포인트는 결국 이제 두 번째 이슈인데, 결국 이제 원유철 전 뭐 대표나 아니면 뭐 대법관, 권순일 전 대법관, 그다음에 뭐 박영수 전 특검 등등 아주 소위 거의 뭐 가장 강력한 권한과 권력을 가졌던 분들이고 또 그 부분이 계속 이제 여파가 있을 수 있는 분들이 다 고문으로 이제 합천되어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이분들의 어떤 역할이 있었을 것 같다는 어떤 국민적 어떤 그 의혹들이 나오는 부분인데 뭔가 불공정한 대가를 받지는 않았을까 뭐 이런 의혹들이죠.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윤석 대표님 먼저? 네. 그게 말씀드린 범죄 수익이라고 추정되는 것에 대한 분배 여부예요. 네. 그러면은 사실은 사람 이름이 나오니까 되게 화제성이 있어서 골로 가는 거예요. 논의가. 자,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50억을 받았다. 네. 권순일이라는 대법관, 이재명 지사가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는 길을 극적으로 열어준 그 대법관이 고문이더라. 뭐 원유철 전 의원이 고문이더라. 이런 사람이 엮이니까 재밌잖아요. 그래서 일로 가지만 이건 다 나중 얘기예요. 이거 앞단이 중요한 겁니다. 왜 이렇게 되게끔 사업을 만들었냐 여부, 이 동기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재명 지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는 곽상도 의원하고 같은 하늘에서 숨을 쉬기도 싫다고 그랬어요. 네. 과연 그럼 곽상도 의원 아들이 돈을 벌게끔 이재명 지사가, 당시 시장이 이 사업을 설계했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사업 설계 관련해서 다른 의도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몰랐다, 이렇게까지 땅값이 올라서 이렇게 많이 됐는데 거기에 곽상도 의원 아들이 들어가니까 국민의 게이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건 되게 너무나 순진한 해명이에요. 그럼 혹시 뭐 원유철 전 대표나 뭐 곽상도 의원 같은 경우는 이미 뭐 아들 퇴직금권을 이미 뭐 세상에 공표된 게 있고, 또 이들의 어떤 대가랄까요? 뭐 좀 불공정한 대가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있었을 수 있다고 보는 건데 네. 그거는 제가 좀 계속 반복돼서 말씀드린 건데 본질이 만약에 이것에 대해서 수사를 해서 이게 수익 배분이 예를 들어서 이 일부라도 4천 뭐 40억 뭐 1조 뭐 엄청난 많은 돈의 금액이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 단 몇십억이라도 또 이 사업 설계 과정에 있는 사람들에게 들어갔다거나 뭐 예를 들어서 이재명 지사가 선거운동하는데 뭐 쓰였다거나 이런 게 발견이 되면 이건 뭐 엄청 커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증거가 없어요. 아직은 수사 이제 시작했잖아요. 네네. 뭐 녹취록까지 나왔다고 하고 압수수색했다고 하니까 수사를 해보면 뭐가 나왔겠지만 지금 나오는 보도상으로는 녹취록이 나온 것이 수익 배분에 관한 얘기가 있었다. 김만배라고 하는 분, 화천대유의 소유자, 100% 소유자죠. 1인 기업. 그분과 관련된 녹취록이 있고 유동규라고 하는 이 기획본부장
요 성남도시개발공사 그분에 관련된 녹취록이 있는데 그 내용이 대부분 보니까 수익을 어떻게 분배해야 되냐는 얘기가 있는 녹취록이 있더라. 이걸 파보면 이제 줄기가 나오겠죠. 만약에 이 앞단에 그런 게 없었다면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재명 지사의 책임을 물을 수가 있어요. 뭐냐면 공익 환수를 제일 많이 한 단군일의 최대의 공익 환수 사업이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더 많은 공익 환수를 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비슷한 시기 또 그 훨씬 전에도 뭐 하남이나 이런 데도 2008년 같은 경우에는 이익이 많이 났을 때는 또 그 추가 이익에 관련해서 공익적인 부분으로 더 환수할 수 있게 만드는 규정까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네. 케이스가 있었음에도 그것을 참조하지 않고 이대로 놔뒀던 부분. 그럼 난 몰랐다. 그거 가지고 빠져나갈 수도 네. 모르겠습니다. 뭐 이재명 전 성남 그러니까 시장 시절의 어떤 그 책임 관계는 뭐 또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눈 네. 걸로 하고 지금 말씀하신 이제 그런 어떤 거물급 어떤 법조인의 정치인들이 좀 연루돼 있는 부분, 이 부분 김성애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제 시각에서는 주로는 법조인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설계자가 보면 이제 김만배 씨랑 남욱 변호사 이렇게 두 사람인 것 같고 한쪽은 땅 관련돼서 이 분야에서 전문가였던 사람인 것 같고 최근에 보도를 보니까 도대체 어디서 돈이 그렇게 나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전 사업에서 1,000억 원 손해를 본 적이 있다. 뭐 이런 보도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시행사 사업이라는 것이 왜 건설사와 분리됐는지 이제 생각해 보면 건설사는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가고 싶은 거지 벌면 1조, 손해 보면 1,000억 이런 사업은 하기 쉽지 않았던 거고 그런 쪽에 아무래도 시행사들이 매달려 있는 건데 이 시행사들이 결국은 이게 항상 합법과 불법의 영역에 외줄타기를 하듯 하니까 남욱이라는 변호사가 대강의 설계를 잘 하고 김만배란 분이 전반적으로 또 이렇게 인맥을 가지고 관리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되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주로는 이분이 이제 일간지에서 법조팀장을 했는데 법조팀에는 20년을 있었던 아주 법조 베테랑이거든요. 게다가 이제 성대 출신이라는 특징이 있고 여기 연루된 분들 중에 대부분이 성대 출신이거나 아니면 법조인이라는 점. 네. 곽상도 의원도 이제 국민의힘 의원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박근혜 정부의 이제 초대 민정수석이었고 그걸 마치고 나온 시점에서 아들을 그 여러 가지 인터뷰를 보면 결론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아들 이거 잘할 것 같은데 취직 한번 시켜보면 어떻게 했느냐고 본인 먼저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아들에게도 한번 가서 알아보라고 이야기해서 취직이 된 상태로 봐야 되는 건데 하여튼 그러고 나서 이제 박영수 특검 등도 지금 따님이 무슨 아파트 분양을 받았는데 전 이 대목에서 참 웃기는 게 곽상도 의원의 아들은 50억을 받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게 뇌물이 안 되려면 곽상도 의원 아들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성과급을 받으면 사실은 다 주는 거였다라고 해서 뭉치려고 할 것 같은데 그 마침 지금 퇴직이 걸려 있는 사람이 박영수 특검의 딸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미 아파트는 줬고 그러면 그 차액인만 30억 가까이를 그러면 40억 가까이를 그러면 이번엔 또 퇴직금으로 줄 것이냐? 네. 주면 박용수 특검을 바라보고 준 뇌물처럼 되는 것이고 네. 이걸 안 주면 곽상도 의원이 혼자 50억을 받은 뇌물을 받은 사람처럼 되는 것이거든요.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해서 산재를 당해서 했다. 이거는 참 저는 국민의힘이 김기현 의원이 2주 전에 알았을 때 그때 이실직고라고 이 곽상도 의원을 쳐냈으면 이렇게까지 궁지에 몰리지 않을 수 있었고 네. 이준석 대표가 그 점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분노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네. 그런 거죠. 아니 보니까 산재당했다는 사람이 조기축구에 나가서 히어로가 될 정도로 축구를 이렇게 열심히 하고 뭐 전신이 멀쩡했다고 하는 건데 그 2주 동안 김기현 의원과 곽상도 의원과 그 아들은 이 50억의 성격을 놓고 자기들끼리도 규정을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주는 사람이 주는 이유를 제대로 설명 못했거나 아니면 우리에게 말 못할 이유가 있는 것이겠죠. 안 그러면 3년 이상 근속한 사람 중에서 나이가 30 이상은 다 55 주기로 했다. 무슨 기준이라도 하나 갖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버지는 상여금이라고 했다가 아들은 퇴직금이라고 했다. 좀 이따 산재라고 했다가 이런 그 복잡한 이야기들을 하는 것. 게다가 원유철 의원 같은 경우는 또 김만배 씨의 고등학교 선배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오만 인연들을 엮어서 여기다가 잡아넣는데 끌려 들어간 이 법조인들. 그래서 참 이 검사들이 특히 검사들이 본인들끼리 처벌하지 않으니까 정말 되는 대로 막 하는구나라는 것을 이번 케이스를 통해서 더 절실하게 깨닫게 됐습니다. 예. 어쨌든 중요한 포인트는 당시 이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지금 후보와의 어떤 그 관계나 책임성 부분인데 어쨌든 뭐 아까 말씀을 이미 윤 대변인 하셨듯이 관련이 있고 책임 있고 배임죄까지도 이제 어쨌든 조사하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이제 보시는 관점인데
이재명 지금 후보와의 어떤 그 직접적인 관련성과 어떤 책임성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자, 이건 제가 보기에는 간단한 문제인데요. 2010년 당시 직전으로 가면 LH공사를 하게 하려다가 LH공사를 포기하게 한 것이 신영수 의원의 동생이 1억 5천만 원 뇌물을 받고 LH공사를 포기하게 만들어달라는 일이 있은 직후에 중간에 인과관계는 입증이 안 되지만 LH가 결국 포기를 합니다. 네네. 이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그런 말씀도 하시고요. 네, 예. 그래서 사업을 포기를 한 채로 이 사업이 공전을 하죠. 그리고 LH가 그때만 시도를 한 게 아니라 민간도 마찬가지고 2000년대 초반부터 꾸준하게 이 사업을 시도를 했는데 되다 안 되다 엎어지다가 서다가 하거든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 무조건 잘 될 거라는 예상을 마냥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고 성남시의회를 그 당시에 다수당을 점하고 있던 새누리당 의원들도 야, 그 공영 개발로 했다가 망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가 회의록에 성남에 사는 사람들이 가장 잘 알아서 한 얘기일 거 아닙니까? 그런 상태에서 그럼 우리에게 이런 정도 이익을 보장하게 하고 나머지를 민간으로 돌리게 하는 게 어떻게 하느냐는 제안은 당연한 제안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세계 업체 중에서 많은 이익을 가장 합리적으로 돌려주는 쪽으로 선택을 하지 않았으면 그러니까 즉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택하지 않고 다른 컨소시엄을 택했다고 하면 그것이야말로 배임이 되는 상황이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민관이 합동으로 해서 하는 사업 방식을 설계한 것으로 불법이고 처벌을 받아야 된다. 여기에는 저는 뭐 동의할 수가 없고요. 다만 민간 수익 분배를 만드는 과정에서 민간의 수익을 들어가는 것을 민간업자와 이재명 시장이 공모해서 그 안을 짰거나 또는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이 화천대유나 천화동인의 수익 분배율을 이재명 시장 그룹이 짜서 집어넣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뭐 수사 과정을 통해서 밝혀질 것이고 거기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지면 되는데 시장에 했던 정치적 결단에 대해서까지 돌이켜보니까 돈이 많이 남았으니까 너는 유죄다. 이렇게는 진행이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다른 기회를 주세요. 예, 싫습니다. 대표님 드리려고 했습니다. 경영학 전공하셨죠? 네. 예, 경영학 전공 기업 경영을 너무 잘 아실 것 같은데 사실 이쪽 시행사 부분도 사실 경영적인 측면이 있잖아요. 그럼요. 제가 그런 좀 백그라운드 같이 네. 보시면서 좀 설명해 주시면 너무 이제 정치 공학적으로 보시지 말고 일단 이제 김성희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민영으로 LH가 공영 개발을 하려다가 무산이 된 과정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10년도 훨씬 넘은 얘기고 당시 뭐 신영수 전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관련돼 있다는 거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민영을 하기로 했다가 이재명 시장이 재선이 되면서 민영으로 하기엔 좀 그렇다 해서 이제 민관 합쳐가지고 이런 식으로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특수목적법인에 의한 개발을 하게 됐다 이렇게 된 것까지는 뭐 맞는 얘기예요. 네. 맞는 얘기인데 자 일단 그러면 말씀하신 게 하나은행 컨소시엄 중 성남메트 컨소시엄이 가장 큰 이익을 주는 거기 때문에 같다 말씀하신 게 잘 보면은 당시에 컨소시엄 3개가 입찰을 해요. 그중에 메리츠증권에서 내놓은 조건이 가장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5천억에 해당하는 것을 공익으로 환수하게 해주고 약간 떨어져요. 지금 성남의 뜰에서 제시한 것보다 한 500억 정도 떨어져요. 네. 대신 추가액에 대해서는 지분 비율대로 하겠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물론 그때 추가액이 날지 어떻게 알았냐 하면 모르겠지만 최선의 선택이라고 확신할 수 없는 상태인 건 맞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성남의 뜰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줬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 부분 하나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럼 이재명 시장이 결과적으로는 민영에 많이 가게 돼서 그걸 가지고 정치적 결단인데 물어볼 수 있는 얘기를 하시는데 글쎄요. 정치적 결단으로 얘기를 하려면은 이 사업 설계 과정에서 본인에 대한 책임이 돌아갈 소지가 전혀 없어야 되는데 하나하나 밝혀진단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사업을 설계하게끔 실무 총책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유동규라는 분이 나오잖아요. 본부장이었죠. 이분의 중간에 정민용이라는 변호사가 나오고 이분이 남욱이라는 변호사랑 연결이 되면서 이 사업이 연결이 됩니다. 남욱이라는 사람은 LH가 사업을 못하게끔 하는 어떤 과정에 있어서 유죄 선고를 받고 복역을 하다가 결국 무죄가 돼서 풀려나긴 해요. 이 사업에 굉장히 옛날부터 관여를 했었던 사람인데 민간 영역에 있는 분이라고 해서 이분을 빼고 얘기하기에는 중간 연결고리가 있어요. 정모 변호사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이 사업 설계할 때 심사를 들어간 누구를 이 사업을 하게 하느냐는 심사를 했었던 사람, 이 사람하고 남욱하고 관계가 굉장히 가깝고 또 유동규라는 지금 말씀드린 결국은 설계를 했던 이분이 이 정민용이라는 이 변호사하고는 뭐 형 동생하고 아예 그냥 거의 동업관계처럼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정민용이라는 이 변호사가 회사를 하나 만드는데 유원이라는 이름으로 유원 오가닉을 만들었다가 이름을 유원 홀딩스로 바꿔요. 유원이 뭐냐 그랬더니 유동규 형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유동규 형님의 유, 일은 1인자 그런 뜻이래요. 이 정도로 가까운데 이런 사람들의 연결고리가 하나씩 나면 또 유동규를 또 여기다가 추천한 사람이 이한주라는 경기연구원장, 이재명 시장, 이재명 지사의 가장 최측근,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특정 규정을 원용을 해서 이분을 임명을 하잖아요. 이 과정을 보면 이재명이라는 그림자, 이재명이라는 이름을 제외하고는 이 사업을 얘기할 수가 없는 구조가 되어버린 거예요. 수익이 이재명 지사 쪽으로 들어갔네, 뭐 이재명 지사가 돈을 받았네 이 얘기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사업이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의혹이 되기까지에 이재명 시장이 적어도 도의적 책임을 질 수 있을 만한 상황은 충분히 다 드러났다.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렇다면은 이 정도로 드러났는데 당이라든지 국민의힘이라든지 야당이라든지 또 야권 대선 후보 측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걸 악의적으로 이용하겠다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예. 어쨌든 뭐 도의적 책임이라는 어떤 거론을 하셨습니다. 뭐 요건에 대해서 대변인 뭐 전반적으로 예, 서로 하실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해서 뭐 반박을 딱히 할 것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런 정도 선상에서 나머지 사실들이 밝혀가는 과정이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법적 책임에서 도의적 책임이라고 마무리해 주셔서.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면 프레임이 갇혀요. 법적 책임을 얘기하려면 예. 제가 좀 순해서 그런지 수사 그렇게 중이니까 지금. 정치 공세하면서 막 뭐 받았네 어쩌네 이렇게 말하지 않는 것뿐이지 왜 할 말이 없겠어요. 네. 밝혀진 게 없어서 얘기를 하는 거지. 네. 이겁니다. 5,503억 원을 갖고 왔기 때문에 당군 이래 최대로 공익환수를 했으니까 나는 칭찬받아야 되겠다. 이게 이재명 시장 얘기예요. 근데 보세요. 더 가져올 수 있었잖아요. 내가 빵점 맞을 수 있는 거 50점 맞았으니까 박수 쳐줘야 되지 않는 얘기인데 100점 맞을 수 있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본인이 성남 시민의 대표로서 성남 시민을 위해서 공익을 그렇게 강조했던 사람이라면 네. 100점을 못 맞은 부분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하고 뭔가 부족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전혀 그런 게 보이지 않아요. 그렇게 말씀하신 이제 2015년 당시라고 하면 이제 그 박근혜 정부 시절 부동산 경기가 워낙 어려워서 예, 꺼져가고 있던 시기인데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실현하는 것이 시장으로서 맞는 판단이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건데 이것 맞고 저건 틀리다는 것을 5년 지나고 나서 지금 보니까 부동산 값이 올랐는데 왜 그렇게 안 했느냐라고 그거 잘 보세요. 말씀 맞지 잘하셨어요. 않았나. 2015년이 어떤 때냐면요. 집값이 많이 이명박 정부 때문에 떨어지잖아요.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가 유명한 말이에요. 빚내서 집을 사라. 네. 충분히 부동산 경기가 올라갈 수 있다고 예상하는 시점이었고 부동산 주택 가격 지수를 한번 보세요. 조금씩 올라가요. 그 말씀을 이재명 지사 쪽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그때는 집값이 떨어졌고 지금은 땅값이 올라고 부동산이 올랐으니까 수익이 이렇게 커졌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네. 근데 최경환 그렇지 장관이 않아요. 빚을 내서 집을 사라고 한다고 해서 부동산이 오르는 아니 거는 그 다음 지표를 얘기고. 보시라고 예. 통계를 보시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이 말씀만 드릴게요. 네. 입주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굉장히 비싼 돈을 주고 입주를 했구나 이런 생각을 할 거고요. 이 땅을 수용당하신 분들 원주민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네네. 이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진짜 땅을 너무 헐값에 팔았네 환장을 노릇이에요. 이걸 공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누구를 위한 공익이냐는 거예요. 5,503억 중에 3,700억은 터널, 공원 뭐 이런 거예요. 기부 체납한 거. 그건 민간이 해도 기부 체납하는 그런 항목입니다. 현금성으로 들어오는 거는 1,830억밖에 없어요. 아직 시 금고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냥 성남호텔에 있어요. 이걸 가지고 단군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은 대선을 나오는 사람 입장에서 별로 바람직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기부 체납이라는 것은 그 지역 내에서의 시설을 만드는 걸 얘기하고 LH공사가 직접 공공개발을 하는 것은 공공개발에서 걷어들인 수익으로 다른 지역에 이 소위 말하는 공공임대주택을 쓰는데 그 비용을 쓰는 것처럼 여기도 대장동에서 생겼던 수익으로 다른 지역의 공원을 개발하고 터널을 뚫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기부 체납이랑 동일하고 그만큼을 그러면 모든 시행사가 건설회사가 기부 체납을
그만큼의 비중을 두고 하느냐라면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기부 체납이라서 원래부터 그러니까 발생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저는 좀 아니 기부 체납을 한다니까요. 심하죠. 대부분 하면 기부 체납이 들어가요. 아니 그러니까 들어가는데 규모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쟤는 뻥 튀겼다는 얘기예요. 뻥튀기. 너무 튀겼잖아요. 네, 뭐 총론적인 시각으로 네. 말씀을 한 것 같고요. 예, 저희 방송은 싸우기 전에 이제 말립니다. 예, 다음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그 이번 대장동 이슈에서 최근 이슈의 가장 큰 사회적 진짜 충격 아닌 또 충격이었죠. 지금 각상도 의원 아들의 이제 50억 퇴직금, 뭐 산재 등등 어떤 그 명목으로 받았다고 하는데 그 50억이라는 요 것이 밝혀지면서 지금 의원직 사퇴는 했고 이준석 대표도 상당히 젊은 층들의 반발이 거셀 것이다, 거세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고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유 대표님? 의원직 사퇴를 안 해요. 예. 안 했어요. 그냥 당에서 탈당만 한 탈당, 상태예요. 예. 예, 의원직 자진 사퇴를 탈당을 지금, 했고 탈당이라는 건 탈당계 내는 순간 효력이 있기 때문에 제명하기도 전에 그냥 탈당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의원직 사퇴했다고 예, 말씀드렸는데 예.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의원직 사퇴를 좀 지금 촉구하고 있죠. 지금 이게 여야에서. 웬일이냐 예, 했습니다. 예. 저는 예, 예. 그러실 분이 아닌데. 네, 네. 그래서 제명 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니까 당 제명 절차는 이미 끝난 겁니다. 이제 우리 당 사람이 아니니까 당에서는 할 일은 없어요. 다만 당에 끼칠 악영향이 너무도 많고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 엑스맨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따라서 당에서 할 수 있는 건 이거 있어요.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라는 방법이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헌정사에 딱 한 번 있었던 의원직 제명에 대해서 우리 당이 주도적으로 나갈 수 있는 상황은 되는 거죠. 사퇴를 안 한다면. 의원직 제명이라는 것은 79년도에 김영삼 당시 신민당 총재 YS가 박정희 정권한테 당한 게 유일합니다. 그 여파로 며칠 있다가 11.6이 일어나죠. 굉장히 큰 겁니다. 재적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의원직이 제명이 돼요. 그것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얘기할 정도로 국민의힘은 이 부분에서 아프게 생각하고 무겁게 생각합니다. 네. 할 말이 없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해요. 아니 뭐 저기 아니, 대변인께서 대변인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는 건 그건 당연히 알고 누가 안 있는데 합니까? 김기현 원내대표가 일단 안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하세요. 이게 그 대목이 뭐 남의 당 일에 대해서 뭐 마치 신나서 말하는 것처럼 이상하긴 하지만 정말 이상했던 것은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50억을 받은 거는 굉장히 큰 일이거든요. 게다가 나와서 250만 원밖에 안 받고 네. 일한 내 아들한테 왜 그러느냐까지 간 것도 심했는데다가 평소에 대통령의 손자가 병원에서 새치기를 했는지 말았는지까지 이 세밀한 검증을 하신 분 입장에서는 더더욱 이 어이없는 일이었는데 여기서 결정적인 건 뭐냐면요. 그러니까 추석 전에 이미 보고를 받아서 김기현 원내대표가 50억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해볼 수는 있습니다. 뭐 당장 오늘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닌데 그럼 250만 원에 대한 해명도 안 했어야 정상이고 화천대유가 누구 거냐고 그렇게 물어보면서 공세를 하는 것도 일단 좀 멈춰놓고 어떻게 할 건지 판단을 했어야 되는 거고 결정적으로 저에게 충격적이었던 것은 당대표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당대표는 그 뒤에도 한 2주 가까이를 전혀 모르는 상태로 자기 입장에서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당의 구성원들 중에 핵심 구성원들 다 알고 있는 일을 뭐 다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어쨌건 원내대표가 알고 있는 일을 당대표가 모르는데 인터뷰까지 다 하고 이제 와서 이렇게 되는 상황. 이것은 사실은 국민의힘이 어떻게든 덮고 넘어가려고 하다가 그래서 노컷뉴스의 보도 과정도 보면 제가 뭐 소스를 알 수는 없습니다만 되짚어 보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국민의힘 내부의 제보자가 결국은 기자에게 알려준 것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이라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세상에 드러나고 나니까 이제 갑자기 저 제명해야 된다 이렇게 가는 것은 글쎄 뭐 지금 같은 상황에서 제명이 아니라 뭐라도 해서 이 이슈를 주저앉히고 공세를 다시 돌려야 되는 입장에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저는 이거는 제명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윤리위원회를 소집해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따져봐야지 덮어놓고 일단 너 나가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곽상도 의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가 소명하는 것 그리고 윤리위원회가 할 수 있는 판단들을 최대한 해봐서 어떤 문제인지를 국민들한테 상황을 소상하게 설명하는 게 중요하지 곽상도란 이름이 뉴스에서 사라지는 게 저는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질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 하천대유에서 그 가기현 아들에게 이 거액의 퇴직금을 준 이유가 뭔지 한번 국민들은 궁금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추측하지만 대변인은 어떻게 좀 이렇게 추정을 예, 하십니까? 무어로 봐도 산재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분만 퇴직을 한 게 아니고 네. 그 전까지 퇴직금을 다 탈탈 모아도 3억 얼마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혼자 50억을 받는 것인데 받은 사람은 내가 받을 만큼 받았다고 생각하는 건 정말 황당하게 이루 말할 수 없고 50억이라는 퇴직금을 받으려면 사실은 일당이 2,800만 원짜리 직장을 6년 동안 다니면 퇴직금이 50억이라는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일반적으로 이건 퇴직금도 아니고 산재도 아니다라고 이제 뭐 대부분 상식적으로 이해하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이제 뭐냐는 거죠 이게. 무엇을 대가로 네.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아들을 보고 준 돈, 그러니까 일했던 그 노동자인 아들에게 지불한 돈이라고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고요. 어떤 이유로 김만배 씨가 학교 선배이자 법조팀에 있을 때 이번 2009년에 곽상도 검사 사퇴할 때 쓴 기사를 보면요. 낯이 뜨거워서 읽을 수가 없습니다. 2%의 100여 개의 칭송의 글이 올라오고 진정한 검사의 상을 보여주신 분이고 이런 그 퇴임 칭찬 이런 기사까지 올라올 정도로 정말 낯뜨거운 사이였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분에게 2021년 4월에 무슨 명목으로 그런 보상을 했는지는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되지만 누가 보아도 김만배 씨가 곽상도 씨에게 보상, 뭐 무엇을 했든 건넨 돈으로 보는 것이 정상이지 않겠냐. 네. 그래서 요즘 말로는 이제 그 쿠션 증여라고 하죠. 쿠션 증여. 예. 증여세를 내지 않고 네네네. 아들, 그러니까 그 돈을 아버지가 회수해 가지 않아도 어쨌든 아들의 인생이 행복해지는 거 아닙니까? 예. 본인이 평생 결정적인 단어를 쓰셔도 돼요. 그 참고 계신 것 같아요. 본인이 평생 동안 모은 재산보다 많은 퇴직금을 아들이 31살에 받았다는 건데 이걸 국민들이 일해서 받은 거라고 납득할 수 있겠냐? 뭐 열심히 여기까지만 일하는 저희들은 지금 허탈해하고 있습니다. 그 돈의 성격을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윤희석 대변인. 저는 곽상도도 아니고 곽상도 아들은 더더욱 아니고 김기현 원내대표도 아닌데 참 이런 방송은 참 힘듭니다. 소신껏 말씀하세요. 아니 이런 엑스맨이 없다고요.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거고. 자, 그 50억 관련해서는 제가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드릴게요. 2020년까지 퇴직한 직원들에 대한 그 퇴직금 총액이 연도별로 뭐 3억도 안 되고 그렇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 곽병채라는 곽상도의 아들이 작년에 계약을 뭐 새로 뭐 하더라고요. 네. 퇴직할 때 5억을 받는다 했다가 올해 3월에 퇴직할 때 50억을 받는다 이렇게 바뀌어요 계약이. 근데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그런 계약은 저도 직원들만 하지만 그런 어우, 계약 다 쉽지 않아요. 엄청나게 좋은 회사죠. 엄청나게 좋은 회사죠. 근데 결국 이제 돈 잔치를 하다 보니 이렇게 된 거라고 보고 뭐 자본금 4,999만 5천 원짜리가 577억 배당을 받고 더 큰 이익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뭐 돈이 남아서 그렇다고 치고 돈의 성격이 그럼 말씀하신 이중 쿠션 뇌물이냐 예를 들어서 아니 뭐 차명 투자에 들어간 뭐 수익금이나 이런 얘기도 있어요. 뭐 그럼 밝혀야 됩니다. 그거 쉴드 치고 싶을 생각 전혀 없습니다. 네. 박영수 특검 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퇴직 처리가 안 됐대요. 퇴직하려고 하는데 자 6억짜리 아파트 14억으로 올라갔는데 그거 회사가 갖고 있는 거 그냥 그냥 분양했어요. 6억에 산 거죠. 8억 정도 이미 이익을 본 거라고 보고 그 이외의 금액을 퇴직금으로 무슨 계약을 맺고 있었는지 그건 모르는 일이니까 그건 또 봐야 될 겁니다. 그거에 대한 성격도 뭐 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 돈의 성격은 그런 건데. 네. 돈 얘기는 뭐 하면 할수록 더 그런 겁니다. 저는 지금 현재 개인적으로 그 이준석 대표의 표정 관리가 너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심적 조금 그런 곤란함도 있을 것 같고 젊은 세대의 분노가 클 거라는데 예전에 그 젊은 대학생들 그 민주화 투쟁할 때 그 데모 많이 했잖아요. 이거는 지금 대학생이면 데모할 사항이라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던데. 뭐 이준석 대표는 그래서 강경한 입장을 취하겠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뭐 청년들의 분노가 그러한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이준석 대표 혼자서 국민의힘의 모든 구성원들 생각을 바꿀 수 있겠느냐?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이걸 감추려고 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요즘 세상에 이걸 어떻게 감춥니까? 아마 김기현 원내대표가 추석 연휴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들은 거는 사실로 저도 알고 있고 본인 확인이 너무나도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했을 것이고
근데 또 누가 그러더라고요. 곽상도 의원한테 전화 한 통만 하면 5분 안에 아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도에 따르면 추석 전에 곽상도 의원 본인에게 확인해서 네, 확인도 했다고 이제 또 확인이 들었어요. 됐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제 생각을 해야죠. 추석 연휴니까. 연휴 동안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셨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결코 이것을 덮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결정을 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 선의는 믿는데 다만 이거 처리하는 과정에서 너무 늦었다. 그래서 이런 빌미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간 그 판단에 대해서는 저도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네, 뭐 여야가 함께 곽상도 의원 그 사퇴 요구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 이후에 좀 전 지금 말씀드렸지만 제명으로 해서 곽상도를 뉴스에서 지우려고 하는 국민의힘의 시도가 있다라고 하면 전 윤리위원회를 소집해서 사실관계를 따져보는 것이 먼저다. 국민들은 왜 이렇게 됐는지를 의혹을 궁금해하는 해소시켜줘야 것이지. 된다는 예. 점. 곽상도라는 정치인이 오늘 제명당하는지 다음 달에 제명당하는지를 관심을 가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입장에서 제명을 관철하는 것도 어렵지만은 그만큼 압박을 줘야 되겠다는 의지를 하는 네. 거예요. 의지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본인이 자진을 사퇴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본인이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아서 국회에서 일을 하고 있는 국회의원인데 어찌되었건 간에 자기가 알았건 몰랐건 자기 아들이 일을 했건 안 했건 간에 국민 감정이 거스르는 뭔가가 있었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는 게 맞습니다. 그런 행동을 보여준 분이 윤희숙 전 의원이에요. 그분이 그랬잖아요. 흰 눈처럼 새하얀 사람은 없어도 자기 말에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정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딱 거기에 맞는 케이스예요. 예, 이 모든 그 사안들이 부동산과 연결되는 부분이 좀 나와서 참 착잡합니다. 예. 예, 대장동 이슈 다음 이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장동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이제 특히 야권에서 이재명 지금 후보와의 어떤 그런 관계, 책임, 뭐 배임, 뭐 등등을 이제 계속 거론하는 분위기인데, 당시 그 성남 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었죠, 유동규 씨. 유동규 씨가 당시에 그 비서실하고 상당히 이 개발할 때 소통을 이제 했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계속적으로 지금 이재명 지사와의 관계를 가까이 지금 계속 보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애 대변인님? 시장이 계약서에 서명을 하는데 그 담당자가 비서실이랑 소통을 해서 이렇게 진척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워서 이거 자체가 뉴스라가 된다는 게 사실 놀랍습니다. 이재명 시장이 나는 계약 내용은 몰랐는데 와서 사인만 하라 그래서 빈칸에 사인만 하고 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모르겠을 때 당연히 계속 말씀드리지만 공공과 민간 영역이 함께해서 공공이 먼저 수익을 가져가고 나머지를 민간이 가져가는 형태의 설계를 만드는 과정에 이재명 지사가 참여해서,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이죠 당시에는 참여해서 한 게 당연하기 때문에 유동규 이 당시에 뭐 이제 본부장이었네. 본부장이 비서실과 소통을 했다는 것이 왜 뉴스가 되는 거지? 너무 당연하거든요. 그럼 소통을 안 하고 혼자 결정해서 합니까? 그런데 이게 소통을 했다고 하니까 마치 안 해야 되는 소통을 한 것처럼 뉴스가 만들어진 것 자체가 이상해서 소통을 해서 결정한 것을 이재명 시장이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네. 그냥 그래서 제가 이해시켜드려야 돼요. 중요한 개발 사업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그 지자체장한테 보고를 하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과정 부분은 경위. 이게 제대로 된 사업이라면 이게 왜 뉴스가 돼요? 당연한 건데. 사업이 이상하게 됐다는 결과를 가지고 지금 분노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의혹의 시선을 가지고 가다 보니 유동규라는 사람이 약간이 아니죠. 굉장히 상식에 어긋나는 일을 했더라. 예를 들어서 직원들조차 이런 식으로 사업이 되면은 민간이 너무 많이 가져가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브레이크가 있어야 한다 하는 사람을 예를 들어서 의사결정 과정에서 빼고 다른 사람을 넣고 그런 무리수가 있었다고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보도를 통해서 그런 행동을 했고, 또 아까 말한 정민용이라는 변호사를 통해서 남욱이라는 이 총책 있잖아요, 변호사. 그 변호사인데 왜 이런 거를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부동산 개발에 막 거의 온 몸을 바쳐서 뭐 감옥까지 갔다 오는 이 사람이 1,000억을 가지고 미국 갔다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까지 연결되는 이 구조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 유동규인데, 유동규가 그래? 근데 보니까 시장하고 시장의 비서실 또 시장 이렇게 이재명 이분하고 원활히 소통을 했다 하면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뉴스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재명의 뜻인가? 이렇게 의혹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뉴스를 쓰죠. 기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자연스러운 일을 왜 뉴스를 쓰겠어요.
이재명 지사가 이 소위 말하는 민간 대 공공의 수익 배분 구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입찰이 들어온 것에 결론이 나는 이런 과정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동규 본부장이 소통을 하는 건 저는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이게 불만이라고 생각하거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것은 제가 뭐 설득할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이상하게 누가 봐도 이상한 사업 설계가 가고 있다면 예를 들어 소통이 잘 됐다면 이재명 시장은 전혀 그런 건 상관이 없다면 아니 당신 왜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해? 더 가져올 수 있는데 내가 성남의 시장인데 시민을 위해서 공익을 더 환수하는 거를 장치를 마련해야 되는 직원을 왜 당신은 빼려고 그래? 아 그럼 시장님 알겠습니다. 이게 정상이잖아요. 그게 없었잖아요. 없었는데 소통이 잘 되고 있었대. 사람을 빼고 놓고 이제 나간 사람의 이야기고 이제 뭐 유동규 씨의 주장에 따르면 그런 내용을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말을 한 건 이게 좀 공방이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그런 공방의 내용까지 시장이 알아야 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엔 잘 군색해요. 되지 않습니다. 군색합니다. 그것은 이거 시장의 의지가 없이는 이렇게 갈 수 없다는 게 점점 확인이 되고 있는 가운데 김성애 대변인 말씀하신 대로 어디까지 이 의견을 견제하실지는 모르겠어요. 점점 더 나옵니다. 녹취록 나오고 기대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유동규 씨가 뭐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그렇죠. 같아요. 이제 말씀하신 부분은 최근 어쨌든 경기관광공사 사장까지 이제 하셨는데 2016년도에 이제 마무리 성남 그 위례 신도시 부분도 유동규 씨가 관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뭐랄까 좀 개발 사업 부분에서 이제 상당히 이제 관여를 한 어떤 인물인데 성남 당시 시장이 이제 측근이다 이런 프레임으로 지금 계속 바라보시는 것 같은데. 아니, 프레임 이런 거보다요. 이런 거는요. 프레임이 아니고 현 여권에서 십수년 동안 쓰던 얘기예요. 그 유명한 김모 씨 있잖아요. 털 많은 분. 맨날 그러잖아요. 냄새가 난다. 이거 냄새가 나도 너무 많이 나는 얘기예요. 이 얘기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이 얘기 못하면 나랍니까 이게? 이거 밝혀져야 돼요. 아니 밝혀지지 않는데 불만을 가진 사람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요. 근데 성남 도시개발공사의 본부장이 시장실하고 소통했다는 게 문제라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아니 돼요. 얘기를 했잖아요. 이상하게 돌아간 결과를 보고 유동규가 왜 그랬는가 이렇게 보는 와중에 시장이랑 굉장히 소통이 잘 되고 있었다면 그럼 이 시선이 일로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언론이 기사를 쓰지.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이해를 하실 때가 됐는데. 밝혀지는 거 예, 보도록 뭐, 하죠 뭐. 네. 뭐 수사를 통해서 잘 밝혀지겠죠. 예. 요 대장동 부분은 어쨌든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거, 의혹이 쌓이는 것들이 빨리 밝혀지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사가 이루어지든 어떤 방식으로 이게 밝혀지든 빨리 좀 이렇게 정확하게 밝혀지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요 사안을 두고 지금 야당에서는 지금 특검을 도입하자 상당히 강력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권에서는 특검을 또 반대를 하고 있죠. 일단 특검 반대 이유에 대해서 대변인님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처럼 똑같이 대선 직전에 불거져서 특검을 했던 사례가 한 번 있죠. 소위 말해 이명박 BBK 특검이었습니다. 예, 이명박 후보 불러다가 국밥 한 그릇 시원하게 말아먹고 수사 자체를 싹 다 말아먹었던 기억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았습니다. 이 당시에 뭐 윤석열 후보도 아마 수사검사로 같이 활동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본인도 잘 아시겠지만 특검 자 보시면 여기서 사람들이 자꾸 얘기를 섞는데 현재는 경찰과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오늘 뭐 이 압수수색까지 들어간 등 수사의 속도를 내고 있는 중으로 들었습니다. 네. 그럼 검찰과 경찰이 수사하는 내용과 특검이 수사하는 내용이 다르냐? 그렇지 않거든요. 특검이 언제든 구성이 되면 그때까지 했던 검찰과 경찰의 수사 내용을 다 가져가서 거기부터 출발해서 진행을 합니다. 전달하죠? 예, 전달해서 그건 다 가져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사의 연속선상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뭐 이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마찬가지인 건데 나는 억울하다, 나는 상관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사실을 말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고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모든 것은 자금의 흐름을 통해서 요즘 같은 세상에서 대부분 다 밝혀진다라고 하는 것이고 윤석열 후보도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빠른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보는데 예. 특검으로 간다. 이것은 지금 곽상도 의원도 등장했고 그 중간에 이제 또 최근에 또 윤석열 후보는 또 부친 문제가 막 주택 문제 이렇게 막 얽어지면서 막 이런 것들이 나오는 과정이라면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는 것보다는 어쨌든 특히나 민주당의 경선기관과 국민의힘 경선기관에는 수사를 할지 말지 가지고 공방을 하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국민의힘이 판단한다고밖에 저는 보여지지 않아서 특검의 구성을
예, 지금 이 시점에서 요구해서 수사를 2달 동안 정지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무엇이냐. 지금 한 달이라도 빨리 수사 결과를 내와야 되고, 이것처럼 이 자금이 흘러다니는 경우에는 검찰이 이것을 감춰도 덮는다.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빨리 최대한 속도를 내서 수사를 하고, 국회가 이 문제를 가지고 뭐 누구를 특검을 한 해 만에 이 공방을 2달 동안 하는 것을 지켜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이제 국민들의 의문이 드는 게 특검 부분에서 그 지금 나타나는 뭐 각산도 의원 아들 문제도 있었지만은 지금 대장동 관련해서는 좀 야권 쪽의 분들이 많이 연루돼 있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특검을 하자고 막 강조하시고 자기들 사람을 조사하는데 특검하자 그러지.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 구성이나 특검이 어떤 발효되는 부분에서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떤 시간을 좀 끌면서 대선 본선까지 가야 되는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그런 이제 그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얘기 아니에요. 예. 제가 그럼 뭐 특검을 할 말이 너무 많아요. 촉구하시는 예. 제가 짧고 굵게 해주십시오. 제가 검찰총장 출신 후보 곁에 있다 보니 검사도 아닌데 굉장히 박식해졌어요. 무슨 얘기냐면 아니 한 달 만에 많이 바뀌신 것 같아요 네. 지금. 특검을 하겠다고 하는 하도만 것은 특검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얘기예요. 특검이라는 독립적인 수사기관에서 뭔가를 해야 결과가 나왔을 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런 차원에서 그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문정부의 박범계 장관이 있는 법무부 휘하에 있는 검찰에서 수사를 해봤자 얼마나 잘할 수 있겠느냐. 공수처까지 뭐 한다는데 공수처 지금 뭐 얼마 안 돼가지고 수사 역량이 떨어지는 걸로 지금 판단했는데 그거 하겠느냐. 오히려 이재명 지사 쪽에서 특검을 통해서 받겠다고 해서 뭔가 아닌 게 나타나면 훨씬 더 대통령 당선하는데 유리할 거예요. 그런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특검을 하자고 한다고 해서 수사가 중단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유명한 특검 수사, 성공한 특검 수사로 보는 지난 2016년도, 2017년도에 있었던 국정농단 특검 같은 경우, 박영수 특검이 있고 우리 윤석열 후보가 수사팀장으로 해서 잘 했잖아요. 그것도 보면은 검찰이 계속 수사를 합니다. 그리고 특검법이 발효돼가지고 특검에 가면 그거 그냥 줘요. 그러니까 수사가 중단되는 게 아니에요. 2달 동안. 그래서 저희가 무슨 수사를 지연한다든지 그런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수사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 독립된 수사 주체에 의한 수사 결과를 국민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우리 편인데 왜 특검을 자꾸 해서 곽상도 등등등 해서 왜 그러려고 하느냐 의문을 갖는 건데 상관없습니다. 이런 엑스맨이 없다고 제가 표현을 했잖아요. 잘못된 것은 우리 당 사람이다 하더라도 그래서 출당도 시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럼 국민께 그렇게 우린 얘기를 해야 되고 저는 단언합니다. 곽상도 의원에게 예를 들어서 돈이 들어간 그것이 어떤 다른 성격의 돈이라고 치자고요. 퇴직금이 아니라 뭐 소위 말하는 이중 쿠션의 뇌물일 수도 있고 로비 자금일 수도 있고 원유 처리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는데 자 로비를 하는 데 있어서 여당만 했을까요? 당시 여당만? 그렇지 않습니다. 로비를 한다면 다 하게 돼요. 돈이 엄청나요 여기서는. 그렇다면은 이 돈의 흐름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 또는 여권에서 얘기하듯이 자신 있게 이거는 국민의힘 게이트야. 국민의힘 사람들이 다 한 거 아니야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 별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렇게 말 못할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로비까지 필요할 만큼 사업을 해야 되는 이 뒤가 구린 사업이 일어날 수 있게끔 만든 지자체장의 결단,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단을 해놓고 뒤로 가자는 겁니다. 소위 뭐 엑스맨들 다 제거해도 우리한테 이득이다라는 말씀도 들리기도 하는데 국민의 이득이죠. 예, 국민의 이득. 예. 그게 국민의 힘이죠. 국민의 힘이죠. 네. 국민의 이득. 예.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야당에서 그 특검을 이렇게 강력히 주장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네. 조금 전에 뭐 길게 설명드렸지만 남은 지금 이제 민주당 경선도 그렇고 국민의힘 경선도 그렇고 남아 있는 경선 기간 동안 이거 갖고 정치적 공방을 하고 싶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냥 국회에서 더 한 번 이야기하고 떠들고 이걸로 뭐 누구를 한 해 만해 가지고 멱살을 잡고 싸우는 것으로 시선을 분산시키고 싶은 것 외에는 저는 다른 의도를 잘 모르겠습니다. 말씀드렸는데. 이재명 후보와의 뭔가가 있을 거라 말씀드렸어요. 어느 제가. 정도 확신을 또 가진 부분도 없지 않아 있으신 것 같은데. 네. 이거 앞으로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이 특검 요 논란 부분은. 우리는 상설 특검도 갖고 있고요. 네. 임시 특검 법안 발의해가지고 통과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네. 또 특임 검사도 있고요. 제도는 다 있어요. 네.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의혹에 대해서 정말로 국민께 낱낱이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여야가 합의이 된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수사가 잘 돼서 하는 게 좋고 일단은 압수수색 검찰에서 들어갔고 녹취록까지 뭐 확보가 된 걸로 들어온 걸로 보면은 뭔가 수사를 세게 할 정도의 단서는 확보를 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수사를 되물릴 수는 없는 일이고 뭔가 결과 나오는 거에 따라서 지지부진하다면 정말로 특검으로 가야 된다고 야권에서는 더 얘기를 할 거고 또 여당에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제가 볼 때는 곧 민주당은 대통령 후보가 결정될 것 같아요. 그 후에 여당 내부에 있어서의 역학관계, 권력 구조에 따라서 여당의 목소리가 달라질 수도 있다. 그거는 지켜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도층이 봤을 때는 자꾸 특검을 거부하면은 일반적으로 뭔가 있는 거 아닌가? 왜 특검을 거부하지? 그 특검이 가장 공정하고 독립적 수사를 할 수 있을 텐데 뭐 이런 오해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계속 일단 수사를 거부하고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버틴다고 하면 그런 비판 받고 욕 먹고 혼나야죠. 근데 지금 이제 뭐 상설 특검이고 임시 특검이고 잘 만들어질 거라고 하시는데 공수처 설치할 때를 돌이켜 보시면 법안이 제정돼서 6월까지 후보 추천해달라는데 그게 국민의힘에서 법을 그냥 6개월 동안 어기면서 안 했어요. 그리고 미루다가 11월에나 됐던 그 얼마 되지 않은 따끈따끈한 선례들이 특히나 김기현 원내대표가 운영하시면서 해왔던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특검 만들자 그럼 내일 만들 수 있느냐 제가 장담하는데 이거 가지고 두 돌 동안 멱살 잡으면서 거기에 온갖 이 문제를 일으키면서 그걸로 사람들이 시선을 집중시키시려고 할 텐데 빨리 하루라도 빨리 수사해서 시시비비를 밝히고 관련자들 뭐 전 말씀대로 여야 막론하고 아무런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번 기회를 통해서 소위 말하는 법조계 특히 검사들 처벌하지 할 것을 외면하는 것으로 어떤 부를 축적해 왔는지를 다 드러내는 것 이번에 꼭 좀 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뭐 수사를 저는 전혀 막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를 시간 끌어서 그 정치 논란으로만 가려고 생각하시는 게 그렇지가 않아요. 우린 빨리 밝히고 싶어요. 우린 자신이 있거든요. 분명히 이재명 지사와 그를 둘러싼 뭔가의 의혹이 있고 이것이 밝혀진다고 생각을 해요. 견적 얘기가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우린 수사를 빨리 하고 싶다니까요. 제대로. 근데 그 방법이 특검을 통해서 하는 게 가장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하는 거지 시간 끄는 그런 침대 수사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 안 하시길 바랍니다. 김만배 씨 누님이 어쩌다가 우리 윤석열 후보 총장의 부친의 집까지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그거는 그러니까요. 진짜 길 가다 벼락을 맞았는데 아무 일 제가 지금 없었던 그런 물어보려는데. 얘기예요. 길 가다 벼락 맞을 확률로 계속 유지가 그러니까 된다. 이 보시면 불과 우리가 5개월 전에 4월 총선 때 부산의 엘타워에 LCT에 집을 샀던 우리 박형준 후보의 자제분들도 길 가다 부동산 사업자랑 우연히 마주쳐서 우연히 그 집을 수수료도 얼마인지 모르게 구했다고 하시는데 그 문제는- 이번에는 또 갑자기 연희동에 우연히 길을 걷다가 김만배 씨의 누나가 제가 좀 설명을 하고 이제 공격하셔도 좋고요. 왜냐하면 이거는 설명이 좀 필요해요. 저희가 좀 억울한 부분이 있습니다. 집을 샀다.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 얘기 이거 담당. 그러니까 저는 우연히 샀다라고 제가 설명 좀 누가 드려도 생각하실까? 진행자의 진행에 따라서 네네네.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갑자기 사이다 훅 들어와. 점수의 그 스페어 있는데요. 갑자기 훅 그 들어와서 윤석열 갑자기 훅 들어오세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예. 특검 마무리 안 했는데 네네. 특검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윤석열 부친 주택이죠. 하천대 대주 김만배 씨의 누나가 2019년도에 이제 매수를 했는데 그 매수자 그 인연도 되게 좀 뭔가 좀 이게 우연인지 네. 뭐 필연인지 모르겠지만 네. 어떤 우연이라는 어떤 근데 또 매도 가격이 19억 정도라고 네. 들었습니다. 근데 시세가 한 30억 이상은 된다는 네, 집이라고 네, 하는데 네, 그래서 이거 뭔가 뭐 다 설명. 다운 계약이나 뭐 어떤 뭔가 연관성이 있는 거 아닌가 관계에 있어서 요 지금 이슈가 또 사실관계를 튀어나왔습니다. 사실관계를 말씀드리면 90이 넘으신 이분이 윤 후보의 부친께서 고관절에 문제가 생겨서 그 집이 대지 95평에 이제 2층짜리 오래된 집인데 45년을 살으셨대요. 현관에서 계단 올라가서 옛날 양옥집 구조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 현관을 들어가서 2층에 이렇게 나무 계단 올라가서 그런 집인 것 같은데 방이 2층이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고관절의 문제에서 잘 못 걷잖아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19년도 3월에 수술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기거하기가 어려우니 빨리 팔고 그런 계단이 필요한 아파트나 이런 데로 가야 되겠다는 이제 생각을 하신 거죠. 그래서 부동산 10곳에 내놨다는 거예요. 그 집을 팔려고.
그래서 그 매도 과정에 대해서 이제 따님이 윤석열 후보의 여동생께서 주로 관장을 하셨고 10군데 부동산을 냈는데 세 번째 온 사람이 이제 그것을 좀 좋게 봐서 사겠다는 매수 의사를 밝혔고 어떤 여성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랑 얘기를 할 때 이게 그 당시에는 2년이 좀 더 된 얘기인데 그때는 한 시세가 22, 3억 정도 되는 건데 20억 정도 생각을 했다가 안 팔리니까 또 단독주택이라 그렇게 거래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 있어서 1억 정도 빼자고 했답니다. 여동생께서. 그래서 후보도 뭐 그렇게 생각해서 19억에 냈는데 이 매수자가 18억에 해달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그건 좀 그렇다 해서 그럼 19억에 해서 복비 2천만 원 주고 계약해서 그냥 끝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어제 보도를 보니까 이제 이분이 그 유명한 김만배라는 분의 누님이라는 거예요. 천화동인 천화동인 사내이사. 네, 뭐 3호의 주인인가 뭐 하여튼 그렇게 돼 있어요. 사내이사. 그 저희도 놀란 건데 아마 제일 놀란 사람은 그 김만배 씨의 누님이 제일 놀랐을 거예요. 이걸 보고 아니 그 사람이 윤석열 총장의 아버지였어? 뭐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고 거꾸로 생각하면 저희 입장에서도 그럼 언론에서도 물어봐요. 이게 우연치고는 뭐 기이하다. 왜 그렇게 그런 거래가 있었나요? 얘기를 하고 다운 계약서 얘기했는데 절대 아닙니다. 시세 말씀드렸고 19억에 팔고 뭐 계좌나 뭐 이런 거 보면 나올 거예요. 절대 그런 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근데 어떻게 이렇게 되느냐 연결이. 그거는 김만배 씨 누님한테 물어봐야 될 사안이에요. 우리는 부동산에 내놨고 누가 와서 그냥 계약했고 김명이라고 돼 있는데 그분이 누구의 누나인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때는 이 천화동인인가요? 화천대유. 이 얘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아무도 모르던 상황이었어요. 2019년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참 기이한 우연이라고 얘기하면 좀 멋쩍긴 한데요. 기이한 인연인가요? 2년이요? 네. 그래서 요 정도까지 외에는 저희도 사실은 해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뭐 벼락 떨어질 확률의 우연이 일어났으니 그건 유권자들의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김만배 씨가 20년 동안 법조팀에서만 일을 했던 법조 전문 그것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김만배 씨에 대한 후보의 평가 그런 것들도 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박영수 특검에 관해서도 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이 화천대유에 대해서 저희 캠프가 공격이 좀 별로 세지 않다. 그래서 그래서 박영수 특검이 박영수 씨가 연루가 돼 있으니까 친하니까 친해서 공격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게 어제 토론 과정에서도 박영수 친하다는 얘기하고 그거를 쉴드 칠 정도의 그거하고는 다른데 업무상 가깝죠. 근데 그렇게 정말 형 동생하고 그런 사이냐 그렇지 않다는 식으로 분명히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그건 제가 오보에 가깝다고 판단을 하고 김만배 씨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 평가하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죠. 법조팀장 오래 하고 법조기자 그럼 취재원과 또 기자와의 사이에 있어서 신뢰도 있고 여러 가지 관계가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좋게만 볼 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사건 청탁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배격하고 살았다고 후보는 얘기하셨습니다. 따라서 김만배라는 분에 대한 평가도 거기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내려졌었던 거고. 그런데 김만배라는 분이 예를 들어서 이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윤 총장의 부친이 집을 내놨는데 누나를 시켜서 그 집을 사주면 뭔가 뭐 이득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왜 싸게 사요? 비싸게 사야지. 거기서 의문은 해결될 거예요. 지금 하천대유 관련한 조사에서도 이 이슈가 포함이 될 수가 여지가 있죠. 김만배 씨 관련해서 계속 수사가 진행된다거나 하다 보면은 이것이 저는 이건 뭐 계좌 거래 내용만 잠깐 살펴보면 금방 알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다운 계약에 의한 무슨 현금 지급 이렇게 되면 뭐 사실 너무 많이 나가는 거라서 그건 뭐 사법적으로 밝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20년 법조에만 있었던 김만배 씨의 사정을 고려하면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이 집에 실제로 결혼 전까지 거주를 하시기도 했고요, 그죠? 그랬던 사정을 고려하면 이거를 구성원들 모두가 다 몰랐는데 길 가다 우연히 이 집을 사야 되겠다고 해서 부동산에 들어서 호련대 샀다라고 말하는 것을 유권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에 대한 이야기인 거지. 뭐 제가 이것이 범법 사실 있다라고 여기서 무슨 수로 입증을 하겠습니까마는 김만배라는 인물이 법조계에 얼마나 로비를 하려고 공을 들였던 여러 가지 정황들에 왜 이런 게 하필 이 순간에 등장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부동산에 내놨는데 부동산이 사갔다라는 정도로는 글쎄요 국민들이 어떻게 납득하실지는 그건 유권자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대장동 특집을 하다 보니까 진짜 시간 가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1시간 더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저 라디오 방송 가야 돼. 예. 대장동 특집 우리 그 마지막 정리하면서 대장동 이슈 그냥 전반적으로 그냥 사이다 견해 한 말씀 듣고 요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윤희석 대표님 먼저. 예, 대장동 문제는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기에는 피해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밝혀져야 된다. 그럼 뭘 밝혀야 되느냐? 누가 얼마를 가져갔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업이 설계되고 이 사업이 시행되게 만든 대장동의 대장이 누구냐? 대장동의 몸통이 누구냐? 이걸 밝히면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김선현 대표님. 전 이제 피해자 얘기 말씀하시니까 관련해서 조금만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린벨트 해제되면서 나경원 씨 남편도 여기 땅을 갖고 계셨고 이완구 총리의 이 둘째 아들도 여기 땅에 있었다는 것도 신기한데 어쨌건 그린벨트가 풀리면서 원주민들은 미흡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시세보다 많이 쳐서 땅을 파셨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입주민들 이 사람들 손해라고 하시지만 박영수 특검의 경호를 통해서 확인이 되지만 8억에 분양받은 게 벌써 15억 돼서 이거 자체도 차익이 상당합니다. 그리고 화천대유가 가져간 이 수천억의 수익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이 땅이라는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여기에 껴있던 사람들, 땅을 갖고 있거나 분양을 받았거나 이 공사를 했던 모든 사람들이 엄청난 이익을 받거든요. 그럼 어디까지가 개인의 이익일 것이고 이 한정적인 자원인 땅에서 거둬진 초과 이익을 국가가 어떤 식으로 환수해서 이것을 어떻게 공공의 자원으로 돌릴 것인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일어나야 된다. 이미 뭐 개발이익 환수제도 실시하고 있는데 재개발돼서 20억 아파트가 오르는 것보다는 내 앞에서 5억을 세금으로 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여기 정치권이 눈치를 보고 있는 것도 현실이지 않습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시행사들이 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행태들에서 다 드러난 만큼 구조적인 개선 무조건 해야 되고요. 그리고 화천대와 관련돼서 불법적인 일을 저지른 사람이 있으면 뭐 관련자들은 무조건입니다. 이건 뭐 국민들이 이미 분노를 하셨기 때문에 무조건 다 잡아내서 처벌해야 된다는 점에서 저는 뭐 한치도 반대할 생각이 없습니다. 네. 뭐 여든 야든 뭐 엑스맨이든 누구든 이번 그 대장동 관련한 부분은 진짜 모든 것이 또 빠르게 빨리 좀 이렇게 수사가 돼서 뭔가 좀 이렇게 의혹이 다 해소됐으면 좋겠습니다. 참 완벽하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국민들은 엄청나게 지금 바라고 계신 것 같습니다.